시한국 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국제무역의 확대에 따른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시험 문제 내기에는 아주 좋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의 초점은 국제 거래가 확대되면 분명히 어떤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요 장면은요. 첫 번째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관세청에 나와 있는 FTA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크게 대한민국 경제 영토가 FTA로 확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FTA가 뭐냐면은 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그러면 뭐가 자유고 뭐가 자유가 아니냐? 국가와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특화해서 교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득이 발생하겠죠. 그럼 내버려 두면 제일 좋아. 내버려 두면.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A는 농업국가고 B는 공업국가라고 한다면 A는 맨날 농사만 져야 되고 B는 식량 자원이 없을 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가마다 공업도 농업도 뭐 이렇게 골고루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좀 약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가 없어. 그래도 맨날 해외에서 자동차를 수입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차에 세금을 많이 물려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관세라고 얘기하죠. 관세. 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을 넘어갈 때 거치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관세, 관청, 또 아니 관청이라기보다도 통관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러고 그 자동차 산업처럼 우리나라에서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어려운 그런 산업을 유치산업이라고 그래요. 유치산업. 유치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유치해 이럴 때 쓰는 말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나라에서는 이런 산업도 하고 저런 산업도 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완전히 하나의 시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네가 조금 더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해서 관세 없이 편하게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협정을 FTA라고 하죠. 우리 나프타 이런 것들 나프타 노스 아메리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이런 나프타 이런 것들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서 만들어진 자유무역 협정이고요. 그 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럽에서 시작이 되어서 유럽의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선 정치적인 영역까지도 이렇게 넓어진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이 되게 넓어져요. 시장이 되게 넓어져. 그런데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유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이 크고 기후가 좋은 데서 농산물이 많이 들어올 경우 한국처럼 농사짓기에 썩 좋은 조건이 아닌 나라들 같은 경우는 농업 부분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미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오는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서 우리나라 물건을 먹는 것이 더 싸게 들었다고 한다면 자유무역을 통해서 관세가 없어져서 싸게 들어오게 되면 캘리포니아산 쌀이 싸게 들어오게 되면 베트남 쌀이 싸게 들어오게 되면 한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려워지겠죠. 이래서 무역이 확대되게 되면 분명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보자는 얘기죠. 자, 우선 긍정적인 영향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좀 있으면은
블랙 프라이데이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막 해외 직구들 엄청 늘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폭이 늘어나게 되고 더 좋고 더 다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죠. 해외여행, 해외 취업 등 생활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요. 지금 막 좀이 쑤셔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한국 분들. 그 해외여행 가기가 힘들어서. 이제 기업은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 시설이 커지게 되면 커질수록 생산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생산비가 감소하게 되니까 이윤이 증가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생산할 때와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뭐 57개 국가 뭐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할 것을 생각하고 공장을 짓는 것과는 다르죠. 더 크게 지을 수 있죠. 더 크게 짓게 되면 하나 물건을 생산할 때 더 싸게 생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윤도 증가할 뿐더러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다른 나라 기업하고 경쟁할 때도 더 유리하겠죠.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른 매출과 이윤이 증가할 테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는 다른 다양한 그 나라 실정에 맞는 제품들을 특화시켜야겠죠. 그러니까 뭐 초코파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초코뿐만이 아니라 열대 과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 나라에 특화된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맛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꾸로 한국에도 오히려 역수출을 해달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역수입을 해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도 해외 직구 때문에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들도 막 뭐 할인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하겠죠. 더 다양하고 더 싼 것을 더 다양하고 더 좋은 것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줄 모른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에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잡아놓은 물고기인 거죠. 집안의 토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싸게 공급할 필요도 없고 더 좋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랑 경쟁하게 되니까 해외 물건들을 살 수 있게 되니까 국내 기업들도 경쟁할 수밖에 없으니까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뿐더러 기업 역시도 다른 나라 기업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어때요? 기업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제품의 질, 기술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높아질 수 있겠죠. 국가 차원에서 보게 되면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왜냐하면 수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공장도 크게 져야 되고 고용도 늘어야 되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돼요. 또 국가 간 노동력과 기술 이전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경제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죠. 베트남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들, 한국, 일본, 뭐 중국, 미국 이런 자본들을 유치하게 되고 그들의 공장을 베트남에 짓게 되고 그러면은 베트남의 생산성이라든지 베트남의 기술력 이런 것들은 높아지게 될 테죠. 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 다 같이 평화롭게 지냅시다가 아니라 너네하고 우리하고 평화롭게 지내지 않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지게 되고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러나 국제거래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직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던
산업을 우리 뭐라 불렀었죠? 유치산업이라고 불렀었죠? 자, 이러한 산업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어른들 아주 뭐 베테랑들하고 같이 이 어린 이를 같이 경쟁을 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잖아요. 그거는 경쟁이 아니잖아. 공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기업이 클 때까지는 국가가 막아줘야 되는데 국제 거래를 자유롭게 하게 되면은 바로 외국의 베테랑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산업의 다양성들이 떨어지게 되고 농업국가는 맨날 농사만 져라. 그 다음에 서비스하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국가들은 그것만 하게 돼서 뭐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선진국이 좋겠죠.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무역 의존도 이따가 길게 설명할 겁니다. 무역 의존도가 심화가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90에서 100까지도 무역 의존도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긴 할 텐데 그 나라의 GDP에서 무역액이 그러니까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나라 무역량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무역 의존도인데 우리나라 한 90에서 100%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100% 넘어갈 때도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GDP만큼을 무역을 통해서 무역을 한다는 뜻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무역이 감소하게 되면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친다는 얘기고요. 무역의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세계 정세, 뭐 전쟁이 났다던가 아니면 코로나가 발생했다던가 이러한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기침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이요. 중국과 무역 분쟁이 몇 번 있었죠. 뭐 사드 배치 때 중국에서 국내 물건, 항공 물건 불매 운동하고 롯데마트 이런 것들 안 이용 불매 운동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제주도 관광 안 보내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거렸죠. 자, 그 다음에 유치산업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부가 나설 때 그 무역하는 대상국에서 너네 그거 반칙이야. 너네 왜 자유무역을 보호무역으로 하려고 그래? 너네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한다. 뭐 WTO에 제소한다. 그다음에 뭐 덤핑 판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네 제소한다. 너네들 왜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아?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국내에서 경제 정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침해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이고요. 여기만 하더라도 뭐 시험 문제 낼 건 아주 많습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사회를 배운다는 것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사회는 아주 고급 자료를 이용한 추론해야 되는 그런 아주 고급 학문인 것이죠. 우선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의 무역 양이 어떻게 변했는가. 무역 규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1970년부터 2014년까지 아주 급하게 굉장히 빠르게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죠.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보여준다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낸단 말이야. 자, 세계 무역 규모가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무역이에요. 세계 무역 규모. 세계 무역 규모가 가장 큰 해는 언제냐? 그러면 당연히 2014년이겠죠? 37,959 곱하기 10억 달러를 해야 되니까 뭐라 읽어야 되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세계 무역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기간은 언제냐? 그러면 이제 2000년부터 2010년이겠네요. 그쵸? 약 뭐 17만 정도가 이렇게 17만 8천 정도가 이렇게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무역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 사이네요. 그쵸? 이때는 뭐 어느 정도 올라간 거예요? 6만 정도. 6천 정도. 그쵸? 이때는 3천 정도. 뭐 이때는
3,500 정도. 이때도 많이 올라갔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무형의 가장 증가한 기간은 17,800이 올라간 간. 물론 단위는 곱하기 10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10억, 얼마랄까. 뭐, 계산할 수가 없을 만큼.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런 문제예요. 세계 무역량의 증가율이 가장 큰 기간은 언제냐? 증가율. 이 증가율은 변화율을 의미하죠. 변화율은 변화 전분의 변화 후 빼기 변화 전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이 변화율이죠. 뭐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x1분의 x2 마이너스 x1 곱하기 100 요거예요. 요게 이제 변화율인데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선생님이 오답으로 이런 문제를 낸단 말이야. 증가율이 가장 큰 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증가율을 생각하지 않고 증가량을 생각해서 정답! 2000년부터 2010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증가율이 가장 큰 기간은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죠. 왜냐하면은 변화전 얼마요? 580. 그 다음에 변화 후 4109 빼기 58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계산을 막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냥 몇 배 정도 뜬 거예요. 한 6배. 그쵸? 한 600%가 올라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딴 데는 기껏해봐도 2배도 안 뛰었죠. 2배도 안 뛰었죠. 3배가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가 증가율이 가장 높은 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가율을 물어보는지 증가량을 물어보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급격도로 늘어나게 된 것은 이제 WTO라고 하는 세계 무역기구가 1995년에 발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중국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세계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였죠. 자, 두 번째로 자료 해석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이 무역 의존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역 의존도는 이제 국내, 아까 설명했었죠. 국내 총생산분의 수출액 또는 수입액 또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이제 무역 의존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합치면, 합치지 않고서는 국내 총생산분의 수출액은 수출 의존도, 국내 총생산분의 수입액은 수입 의존도, 합치면은 무역 의존도 이렇게 되거든요. 자,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 외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아까 설명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2011년부터 2011년이니까 이때가 되겠네요.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답은 X겠죠. 왜냐하면 요 기간에는 증가한 기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오답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역량은 2012년이 가장 많다. 2012년이 이제 제일 높을 때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량이 이때가 제일 높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X예요. 그쵸? 왜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이지,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무역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국내 총생산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분자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무역 의존도가 결정되는 것이지, 무역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 수출이 많거나 수입이 많다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2012년에는 100만큼을 생산하고 100만큼의 무역을 했고 2020년에는 150만큼을 했다 하더라도 이때가 만약에 밑변이 국내 총생산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만약에 90이 나오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90이 나오게 되면 이게 90이고 요게 90이고 요게 100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쵸?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이제 90이 나올 거냐. 근데 이때는 만약에 150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200으로 하게 되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75밖에 안 나오잖아. 그쵸? 그러면은 무역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역 의존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역 의존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무역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20개국의 수출입 의존도 순이에요. 보면 네덜란드가 수출 정말 많이 의존하고 있죠. 수입 의존도도 되게 높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GDP보다 더 많은 거죠. 100%가 넘는 거죠. 그렇죠? 12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무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네덜란드겠네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 GDP가 작기 때문에 무역량이 좀만 많아져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무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겠죠.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요. 자, 한국에 비해 일본과 미국은 대외 경제 성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그렇겠죠. 왜냐면 여기는 한 20위권에 있네요. 10위권 후반에 우리나라는 3, 4위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외 경제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게 비중과 절대값을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비중이에요. 2012년 보니까는 요때네요. 26.8%를 우리나라 수출액 전체 중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보내는, 그러니까 물건을 수출하고 받은 수출액이 26.8%래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38.6%였어요. 자, 그렇게 되면 2005년보다 2012년이 더 적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전체 수출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때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전체 수출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38.6이지만 이때 전체 수출액이 200이라고 한다면 5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8.6보다 더 많은 거죠. 2012년에 그렇기 때문에 적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봐서는요. 마찬가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고요. 4번은 여러분들 구글 폼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료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사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불편한 관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책들, 대책이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